우리가 1910년 8월 29일 한일 병합 합병조약이 발효되는 날을 국치일이라 하고 있습니다. 그날을 기점으로 대한제국은 일본 제국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저는 현대사의 또 다른 국치일을 말하고 싶습니다. 2017년 10월 31일이 저는 또 다른 국치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날 우리는 중국에게 한반도에서 사드 배치 다시 언급하지 않는다. 재배치는 절대로 허락하지 않겠다. 하지 않겠다. 그리고 미국이 주관하는 MD 미사일 방어 체제에는 한국이 참여하지 않겠다. 나아가서는 세 번째로 한국과 미국과 일본은 군사 동맹 수준의 군사 협력은 하지 않겠다는 걸 중국에 약속했습니다. 저는 이날을 국치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외교부 장관이 이루어낸 업적입니다. 한마디로 중국이라는 악어의 입속에 우리 목을 잡아 넣은 날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거창하게 얘기하느냐, 중국에 대해서 별로 개인적인 좋은 감정을 갖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냐, 그게 아닙니다. 지금 국내에서는 잔치 분위기입니다. 이유가 마윈이 주관하는 2009년부터의 시작된 광군제, 소위 말하는 독신자의 외로움을 위해서, 외로움을 풀어주기 위해서 그날은 독신자가 쇼핑하는 날이라 했지만 실제로 독신자만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쇼핑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인구가 사실 미국의 모든 아마존까지 합쳐서 모든 소비 단일가의 소비로 미국의 모든 소비 인터넷 쇼핑몰이 다 합친 것보다 더 큰 액수를 지금 마윈의 광군제가 팔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한국도 잔치 분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17개월 동안 묶여있던 한한령, 그리고 나아가서는 중국의 사드 보복 때문에 우리의 경제가 정말 침체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숫자에 약하니까, 그리고 구체적인 통계를 손에 가지지 않았으니까 정확도를 말할 수는 없지만 언론에 나는 통계를 빌리면 13조 내지 20조 가까이를 우리가 지난 17개월 내지 18개월 중국의 사드 보복에 의해 손해를 봤다고 합니다. 그런 만큼 중소기업, 더 나아가서는 대기업까지도 가슴을 치고 지금 너무 답답한 심정에 단비를 맞은 거나 다름없습니다. 광군제에서 한국의 소위 말하는 수입 기준 총액으로 보면은 작년보다 5위로 밀려났다고 합니다. 호주나 독일에 밀려났지만 그러나 총액은 작년보다 더 많다고 합니다. 광군제의 신하라가 할 수 있는 광군제의 세일이 시작되자마자 3분 만에 1조 6,870억 원의 물건이 팔렸다는 겁니다. 정말 기하급수적이고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한국도 이때까지 숨죽여 있던 특히 화장품이나 이런 물건들이 정신없이 팔렸습니다. 정말 환호를 지르고 반가워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리고 한국과 중국과의 경제 협력은 불가분의 관계니까 앞으로도 그 부분은 너무나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협력을 끌어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제가 이 좋은 잔칫날 초를 치자는 게 아니라 그 대가가 너무 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대가 중국이라는 것입니다. 13조에 대한 만회의 기회를 주면서 우리는 전지현 국내 최고의 탑 모델이 중국에 상품을 팔기 위한 광고에 나오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정말 잘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류도 정말 웃음이 가득 찼습니다. 아, 중국이 이제야 우리를 이해를 하고 경제 협력의 문을 열어주는구나. 모두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는 너무 큽니다. 13조 내지 나아가서는 20조, 30조까지 벌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는 이 경제라는 거래로 말미암아 한국이 중국에 양보한 외교적인 손상, 외교적인 카드는 너무나 크다는 것입니다. 제가 감히 1910년 8월 29일 국치일로 비교를 하는 이유는 1910년 8월 29일 이후로 14만 명의 독립투사들이 나섰지만 우리는 36년간 독립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미국과 전성국 연합군들이 났음으로 말미암아 일본이 우리를 그 식민지에서 풀어준, 그것도 나서서가 아니라 세계 전성국과 강국에 의한 압력에 의해서 우리를 식민지에서 풀어줬습니다. 우리가 그 방향으로 일본이 아닌 이제 중국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저는 반드시 짚고 싶습니다. 우리가 중국에게 약속한 게 뭡니까? 이 나라에 사드를 더 배치할 것인가, 추가 배치할 것이냐 말 것인가는 우리 주권의 문제고 우리 군사의 문제입니다. 기껏해야 문 대통령 그에 대한 대답이 아세안 협의회 총회에 참여해서 11일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하는데 43분간에 걸친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은 상당한 부분을 다시 한국 사드에 대해서 못을 박는, 재확인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 대통령의 답은 하나입니다. 그 사드는, 이미 배치된 사드는 중국을 향한 게 아닙니다 라는 아주 궁색하고 보잘것없는 답이 전부였습니다. 12월 한중 간의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청와대는 잔치 분위기입니다. 너무 잘된 일이라고. 그러나 우리가 한중 정상회담뿐만 아니라 앞으로 시 주석과 만나서 할 얘기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 시나리오는. 시 주석은 만날 때마다 우리에게 컨펌할 것이 그것입니다. 정상회담이나 다른 채널을 통해서도 사드 추가 배치 안 할 거지. 미국이 주관하는 MD 체제에 한반도가 아무리 위협이 되더라도 그게 북한 핵 미사일 위협이라는 명분으로 거기 들어가지 않을 거지. 그리고 남중국해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한국이 무역을 하는 해상교통로, 남중국해를 거쳐가는 해상교통로에 어떤 위협이 생기더라도 일본과 미국이 합쳐서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라든가 그런 이유, 그런 것을 빙자해서 지나가고 우리에게 위협을 가할 때 한국도 그게 발을 들여놓지 않겠지. 이 세 가지를 끊임없이 확인하는 이상 이하도 아닐 것입니다. 그것에서 조금이라도 빗나가거나 한국이 10월 31일 약속한 내용을 대통령이 확실하게 컨펌을 해주지 않는다면 중국은 제2의 사드 보복이라는 경제 칼을 우리 목에 갖다 댈 겁니다. 지금 13조를 만회하기 위해서 국내의 모든 경제 기업들, 중국과 거래를 하는 기업들은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좋은 단비, 가뭄의 단비 같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13조의 커트라인은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문 대통령이 조금이라도 중국의 비에 어긋나는, 다시 말하면 세 가지 조건에서 조금이라도 중국이 해석해서 한국과 미국과 일본이 군사 동맹에 가까운 행동을 하는 군사 협력을 한다면 중국은 바로 칼을 우리 목에 댈 것입니다. 왜 약속을 어기느냐?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한국과 중국이 미래지향적인 경제 협력, 대등한 경제 교류를 한다는 원칙과 협의에, 약속에 한국이 스스로 어겼으니까 우리는 다시 경제 보복을 하든지 너희들과 같이 FTA를 열어놓고 하지 못하겠다라는 얘기가 반드시 나올 것입니다. 가장 큰 칼을 지금 잡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1910년 8월 29일에는 정말 국력이 약해서 어찌 보면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을사늑약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대안이 없는 것에서 우리가 무조건 항복을 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억울해서 14만 명의 독립투사들이 재산과 자기의 가산을 탕진하면서 해외에서, 상해에서, 국내에서 독립운동을 했지만 나라는 36년간 더 큰 나락의 식민지라는, 일본의 식민지라는 나락의 늪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국가 잃은 국민들이 된 것입니다. 주권 없는, 주권을 뺏긴 국민이 된 것입니다. 지금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1910년 8월 29일에 비해서 우리의 경제력이 그때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커졌습니다. 우리의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기적을 이뤄낸 한국의 정신이 살아있는 때입니다. 이런 때에 우리 국가에 스스로 주권을 행사할 안보 정책을 중국이라는 악어의 입속에 우리 스스로가 머리를 잡아넣은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최근 한국과 미국과 일본이 합쳐서 군사훈련을 함께 군사훈련을 하자는 것에 대해서 군사협력훈련을 하자는 데서 한국은 아주 깨름직하고 망설이는 태도로 뒷발질을 했습니다.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에 10하루간 온 이유는 중국, 러시아는 실질적으로 방문은 하지 않았지만 러시아와 일본과 한국과 모든 나라의 1박 2일 내지 2박 3일 시간을 할애한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아시아 태평양 협력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구도는 앞으로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 태평양의 협력을 구하는 그 기회로 트럼프는 아시아에 방문을 10하루간 할애를 했습니다. 일본도 적극 찬성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 태평양 협력에는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렵다. 우리는 거기에 참여한다고 얘기한 적이 없다. 동참할 수 없다. 동참을 다시 재고하겠다. 청와대가 3번이나 말을 바꾸면서 엉거주춤한 태도를 보이는 가운데 문 대통령은 아세안 총회에서 11일 시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을 하는 가운데 우리는 인도태평양 미국의 전략에 인도태평양 협력 미국 전략에 찬성하지 않는다. 물론 그 말은 하지 않았지만 중국이 주도하는 1대1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지하겠다.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인도양 태평양 협력이라는 게 바로 중국의 1대1로 전략에 대한 견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중국을 가운데 두고 인도, 호주, 일본, 한국이 그걸 에어싼 봉쇄 정책의 연대를 만들자고 트럼프가 아시아를 방문한 것입니다. 그 마지막 방점을 동남아에 가서 찍었습니다. 동남아에게 하는 얘기는 앞으로 중국과 협력할 것인가 미국과 협력할 것인가. 먼저 그것을 경제협력에서부터 시작하자. 그리고 외교협력도 강화해 나가자. 그것이 동남아가 앞으로 살아갈 길이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러 갔습니다. 중국 시진핑 주석 역시 못지않게 트럼프와 같은 속도로 동남아로 달려가서 그게 아니야. 앞으로 동남아가 살아남으려면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살아남으려면 중국과 힘을 합쳐야 된다. 그 메시지를 전달하러 갔습니다. 서로 자기 편 끌어들이기에 치열한 경쟁을 한 것입니다. 한국은 문 대통령이 시주석과 마주 앉아 1대1로 정책을 지지한다고 함으로써 미국에게 응거주춤한 태도를 보인 인도양 태평양 협력체제에 안 들어간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재컨펌해 준 것입니다. 청와대가 나서서 3번이나 말을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청와대 대변인실은 그리고 청와대는 대통령이 누군가를 중국 정상, 미국 정상을 만나고 나면 꼭 뒤에 뒷말을 갖다 붙입니다. 재해석을 갖다 붙입니다. 그리고 부정을 합니다. 그 말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다고 다시 각주를 붙입니다. 왜 이렇습니까? 대통령과 청와대 대변인실이 말이 맞지 않았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같이 공유합니다. 짜고 칩니다. 이중 제스처를 보인다는 것을 미국이 모를까요? 왜 우리는 일본과 중국으로만부터 보복을 우리가 그들의 외교 정책에 협력하지 않으면 보복을 당한다고 생각하고 미국도 언젠가는 우리에게 보복을 할 것이라 우리가 지나치게 한미동맹 강화라는 간판을 내세우면서 그 뒤에서 쓰는 행동이 계속 미국의 등을 찌르는 일이라면 등에 칼을 꼽는 일이라면 미국도 우리에게 반드시 그 보복을 할 것이라는 생각을 왜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제 중국과의 외교 정책에서 3가지를 중국에게 양보한 것이 아닙니다. 다 건네줬습니다. 한국의 군사정책은 앞으로 중국이 끌고 가는 것입니다. 한미동맹은 껍데기입니다. 왜? 사드 배치 추가적으로 안 하겠다고 이미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주관하는 MD체제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한미일 군사협력이 군사동맹 수준의 협력이 되지 않도록 약속했습니다. 미일 안보 조약이 왜 존재합니까?
그리고 미일 안보동맹의 핵심 역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슬롭, 소위 말하는 해상교통로를 같이 태평양에서 인도양으로 이런 말라카 해협을 거쳐 인도양 그리고 중동으로 이르는 해상교통로를 같이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에 못지않게 한반도 유사시에 일본이 미군의 정원군의 후방기지 역할을 한다는 것이 미일 안보협력의 핵심입니다. 그것은 일본이 원해서가 아니라 2차 세계대전에 일본이 항복한 후에 미국이 일본에게 1943년 12월 7일 펄하버 어택에서 진주만 공격에서 9.11 테러에서 죽은 숫자만큼 많은 수병들을 이틀 만에 하루 만에 죽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그 일본을 껴안은 이유는 일본을 동맹국으로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입니다. 미국의 동맹이 된 일본은 미국의 서태평양 안보 이익을 위해서 일본이 힘을 합치는 것이 자국의 경제, 외교, 군사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을 하고 지금까지 70년 동안 그대로 끌어오고 있습니다. 일본이 돌머리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한국은 무역을 해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아무리 내수진작 하지만 우리 국가 자체가 지리적으로도 극동의 한 끝에 조그마한 주머니처럼 달려있는 국가입니다. 물건을 해외로 팔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국가입니다. 자원도 없습니다. 오직 뛰어난 인간의 능력과 그리고 무역하는 것으로 살아왔습니다. 남중국해는 이러한 우리의 경제의 젖줄의 핵심입니다. 반드시 거쳐야 될 것입니다. 거기에서 중국이 우선권을 갖고 주도권을 쥐고 우리와 일본과 미국의 경제 라인의 경제 젖줄에 칼질을 해대거나 방해를 하면 우리는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우리의 경제는 문을 닫아야 됩니다. 왜 중국과 미국에게 균형 외교를 하겠다고 대통령은 얘기했을까요? 양쪽 다를 손에 잡겠다고 했지만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균형 외교는 균형자의 힘이 균형 받침대 힘이 튼튼할 때만이 균형자 외교가 됩니다. 어느 양쪽도 들고 있을 힘이 없을 때는 균형자 외교가 아닙니다. 종속 외교입니다. 미국에 대한 외교는 4대 외교를 하면서 중국에게 우리의 이 모든 군사 정책, 한국의 군사 주권을 다 준 겁니다. 군사적인 거에 관련되는 거에 대해서는 중국이 결정하라는 것과 같이 항복한 것입니다. 이 심각성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는지 몰라도 저는 감히 국치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원상복귀하기 위해서는 산무 정책을 없었던 거로 되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앞으로 13조가 아니라 130조 이상 130조 이상의 혹은 그보다 더 많은 훨씬 더 많은 돈을 들여야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중국에게 목을 잡힌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중국이라는 외교 정책의 악의 입에 우리 머리를 쑤셔 박은 꼴이 됩니다. 한중 정상회담 되풀이 될수록 이런 내용을 중국에 더 확인시켜주는 약속을 더 재다짐하는 일 외에는 무엇이 남아있을까요? 경제협력, 한중 간의 경제협력 우리의 생존과 관계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나라 잃어본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나라를 잃었다고 이 나라에서 모든 국민이 쫓겨난 게 아닙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주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중국의 약속 때문에 한국과 미국과 일본이
같이 군사훈련을 하자는, 합동 군사훈련을 하자는데도 정말 국민의 정서를 생각해서, 한일 간의 악감정만 생각해서 한미일 군사협력을 안 했을까요? 군사훈련을 같이 하지 않았을까요? 전 그 이상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반일 감정 때문이 아니라 중국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안 한 것입니다. 이런 기회를 한국과 미국과 일본이 한반도 유사시에 대응한 공동훈련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수십 조를 들이면서 미국에게 엎드려 부탁해야 그 기회가 올동말동인데, 주어진 기회를 발길로 차버렸습니다. 이것이 지금 한중 외교의 현 주소라는 것을 국민들도 아셔야 됩니다. 경제와 외교를, 정말 군사 외교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 균형을 이루어 나가야 할 때에 균형 외교가 아닌 굴욕 외교, 주권 탈취당한 외교를 지금 자랑스럽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 정부가 할애를 했습니다. 일본도 적극 찬성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 태평양 협력에는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렵다. 우리는 거기에 참여한다고 얘기한 적이 없다. 동참할 수 없다. 동참을 다시 제고하겠다. 청와대가 3번이나 말을 바꾸면서 엉거주춤한 태도를 보이는 가운데 문 대통령은 아세안 총회에서 11일 시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을 하는 가운데 우리는 인도태평양 미국의 전략에, 인도태평양 협력 미국 전략에 찬성하지 않는다. 물론 그 말은 하지 않았지만 중국이 주도하는 1대1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지하겠다.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인도양 태평양 협력이라는 게 바로 중국의 1대1로 전략에 대한 견제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중국을 가운데 두고 인도, 호주, 일본, 한국이 그걸 에어싼 봉쇄 정책의 연대를 만들자고 트럼프가 아시아를 방문한 것입니다. 그 마지막 방점을 동남아에 가서 찍었습니다. 동남아에게 하는 얘기는 앞으로 중국과 협력할 것인가, 미국과 협력할 것인가. 먼저 그것을 경제협력에서부터 시작하자. 그리고 외교협력도 강화해 나가자. 그것이 동남아가 앞으로 살아갈 길이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러 갔습니다. 중국 시진핑 주석 역시 못지않게 트럼프와 같은 속도로 동남아로 달려가서 그게 아니야. 앞으로 동남아가 살아남으려면,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살아남으려면 중국과 힘을 합쳐야 된다. 그 메시지를 전달하러 갔습니다. 서로 자기 편 끌어들이기에 치열한 경쟁을 한 것입니다. 한국은 문 대통령이 시주석과 마주 앉아 1대1로 정책을 지지한다고 함으로써 미국에게 응거주춤한 태도를 보인 인도양 태평양 협력체제에 안 들어간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재컨펌해 준 것입니다. 청와대가 나서서 3번이나 말을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청와대 대변인실은, 그리고 청와대는 대통령이 누군가를 중국 정상, 미국 정상을 만나고 나면 꼭 뒤에 뒷말을 갖다 붙입니다. 재해석을 갖다 붙입니다. 그리고 부정을 합니다. 그 말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다고 다시 각주를 붙입니다. 왜 이렇습니까? 대통령과 청와대 대변인실이 말이 맞지 않았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같이 공유합니다. 짜고 칩니다. 이중 제스처를 보인다는 것을 미국이 모를까요? 왜 우리는 일본과 중국으로만부터 보복을, 우리가 그들의 외교 정책에 협력하지 않으면 보복을 당한다고 생각하고, 미국도 언젠가는 우리에게 보복을 할 것이라, 우리가 지나치게 한미 동맹 강화라는 간판을 내세우면서 그 뒤에서 쓰는 행동이 계속 미국의 등을 찌르는 일이라면, 등에 칼을 꼽는 일이라면 미국도 우리에게 반드시 그 보복을 할 것이라는 생각을 왜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제 중국과의 외교 정책에서 3가지를 중국에게 양보한 것이 아닙니다. 다를 끌어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제가 이 좋은 잔칫날 초를 치자는 게 아니라 그 대가가 너무 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대가 중국이라는 것입니다. 13조에 대한 만회의 기회를 주면서 우리는 전지현 국내 최고의 탑 모델이 중국에 상품을 팔기 위한 광고에 나오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정말 잘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류도 정말 웃음이 가득 찼습니다. 아, 중국이 이제야 우리를 이해를 하고 경제 협력의 문을 열어주는구나. 모두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는 너무 큽니다. 13조 내지 나아가서는 20조, 30조까지 벌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는 이 경제라는 거래로 말미암아 한국이 중국에 양보한 외교적인 손상, 외교적인 카드는 너무나 크다는 것입니다. 제가 감히 1910년 8월 29일 국치일로 비교를 하는 이유는 1910년 8월 29일 이후로 14만 명의 독립투사들이 나섰지만 우리는 36년간 독립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미국과 전성국 연합군들이 났음으로 말미암아 일본이 우리를 그 식민지에서 풀어준, 그것도 나서서가 아니라 세계 전성국과 강국에 의한 압력에 의해서 우리를 식민지에서 풀어줬습니다. 우리가 그 방향으로 일본이 아닌 이제 중국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저는 반드시 짚고 싶습니다. 우리가 중국에게 약속한 게 뭡니까? 이 나라에 사드를 더 배치할 것인가, 추가 배치할 것이냐 말 것인가는 우리 주권의 문제고 우리 군사의 문제입니다. 기껏해야 문 대통령 그에 대한 대답이 아세안 협의회 총회에 참여해서 11일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하는데 43분간에 걸친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은 상당한 부분을 다시 한국 사드에 대해서 못을 박는, 재확인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 대통령의 답은 하나입니다. 그 사드는, 이미 배치된 사드는 중국을 향한 게 아닙니다 라는 아주 궁색하고 보잘것없는 답이 전부였습니다. 12월 한중 간의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청와대는 잔치 분위기입니다. 너무 잘된 일이라고. 그러나 우리가 한중 정상회담뿐만 아니라 앞으로 시 주석과 만나서 할 얘기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 시나리오는. 시 주석은 만날 때마다 우리에게 컨펌할 것이 그것입니다. 정상회담이나 다른 채널을 통해서도 사드 추가 배치 안 할 거지. 미국이 주관하는 MD 체제에 한반도가 아무리 위협이 되더라도 그게 북한 핵 미사일 위협이라는 명분으로 거기 들어가지 않을 거지. 그리고 남중국해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한국이 무역을 하는 해상교통로, 남중국해를 거쳐가는 해상교통로에 어떤 위협이 생기더라도 일본과 미국이 합쳐서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라든가 그런 이유, 그런 것을 빙자해서 지나가고 우리에게 위협을 가할 때 한국도 그게 발을 들여놓지 않겠지. 이 건네줬습니다. 한국의 군사정책은 앞으로 중국이 끌고 가는 것입니다. 한미동맹은 껍데기입니다. 왜? 사드 배치 추가적으로 안 하겠다고 이미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주관하는 MD체제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한미일 군사협력이 군사동맹 수준의 협력이 되지 않도록 약속했습니다. 미일 안보조약이 왜 존재합니까? 그리고 미일 안보동맹의 핵심 역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슬록, 소위 말하는 해상교통로를 같이 태평양에서 인도양으로 이런 말라카 해협을 거쳐 인도양 그리고 중동으로 이르는 해상교통로를 같이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에 못지않게 한반도 유사시에 일본이 미군의 정원군의 후방기지 역할을 한다는 것이 미일 안보협력의 핵심입니다. 그것은 일본이 원해서가 아니라 2차 세계대전에 일본이 항복한 후에 미국이 일본에게 1943년 12월 7일 펄하버 어택에서 진주만 공격에서 9.11 테러에서 죽은 숫자만큼 많은 수병들을 이틀 만에
하루 만에 죽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그 일본을 껴안은 이유는 일본을 동맹국으로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입니다. 미국의 동맹이 된 일본은 미국의 서태평양 안보 이익을 위해서 일본이 힘을 합치는 것이 자국의 경제, 외교, 군사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을 하고 지금까지 70년 동안 그대로 끌어오고 있습니다. 일본이 돌머리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한국은 무역을 해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아무리 내수진작 하지만 우리 국가 자체가 지리적으로도 극동의 한 끝에 조그마한 주머니처럼 달려있는 국가입니다. 물건을 해외로 팔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국가입니다. 자원도 없습니다. 오직 뛰어난 인간의 능력과 그리고 무역하는 것으로 살아왔습니다. 남중국해는 이러한 우리의 경제의 젖줄의 핵심입니다. 반드시 거쳐야 될 것입니다. 거기에서 중국이 우선권을 갖고 주도권을 쥐고 우리와 일본과 미국의 경제 라인의 경제 젖줄에 칼질을 해대거나 방해를 하면 우리는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우리의 경제는 문을 닫아야 됩니다. 왜 중국과 미국에게 균형 외교를 하겠다고 대통령은 얘기했을까요? 양쪽 다를 손에 잡겠다고 했지만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균형 외교는 균형자의 힘이 균형 받침대의 힘이 튼튼할 때만이 균형자 외교가 됩니다. 어느 양쪽도 들고 있을 힘이 없을 때는 균형자 외교가 아닙니다. 종속 외교입니다. 미국에 대한 외교는 4대 외교를 하면서 중국에게 우리의 이 모든 군사 정책, 한국의 군사 주권을 다 준 겁니다. 군사적인 거에 관련되는 거에 대해서는 중국이 결정하라는 것과 같이 항복한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끊임없이 확인하는 이상 이하도 아닐 것입니다. 그것에서 조금이라도 빗나갔거나 한국이 10월 31일 약속한 내용을 대통령이 확실하게 컨펌을 해주지 않는다면 중국은 제2의 사드 보복이라는 경제 칼을 우리 목에 갖다 댈 겁니다. 지금 13조를 만회하기 위해서 국내의 모든 경제 기업들, 중국과 거래를 하는 기업들은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좋은 단비, 가뭄의 단비 같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13조의 커트라인은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문 대통령이 조금이라도 중국의 비에 어긋나는, 다시 말하면 세 가지 조건에서 조금이라도 중국이 해석해서 한국과 미국과 일본이 군사 동맹에 가까운 행동을 하는 군사 협력을 한다면 중국은 바로 칼을 우리 목에 댈 것입니다. 왜 약속을 어기느냐?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한국과 중국이 미래지향적인 경제협력, 대등한 경제 교류를 한다는 원칙과 협의에, 약속에 한국이 스스로 어겼으니까 우리는 다시 경제 보복을 하든지 너희들과 같이 FTA를 열어놓고 하지 못하겠다라는 얘기가 반드시 나올 것입니다. 가장 큰 칼을 지금 잡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1910년 8월 29일에는 정말 국력이 약해서 어찌 보면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을사늑약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대안이 없는 것에서 우리가 무조건 항복을 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억울해서 14만 명의 독립투사들이 재산과 자기의 가산을 탕진하면서 해외에서, 상해에서, 국내에서 독립운동을 했지만 나라는 36년간 더 큰 나락의 식민지라는, 일본의 식민지라는 나락의 늪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국가 잃은 국민들이 된 것입니다. 주권 없는, 주권을 뺏긴 국민이 된 것입니다. 지금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1910년 8월 29일에 비해서 우리의 경제력이 그때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커졌습니다. 우리의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기적을 이뤄낸 한국의 정신이 살아있는 때입니다. 이런 때에 우리 국가에 스스로 주권을 행사할 안보 정책을 중국이라는 악의 입속에 우리 스스로가
머리를 잡아넣은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최근 한국과 미국과 일본이 합쳐서 함께 군사훈련을 하자는 것에 대해서, 군사협력훈련을 하자는 데서 한국은 아주 깨름직하고 망설이는 태도로 뒷발질을 했습니다.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에 10하루간 온 이유는 중국, 러시아는 실질적으로 방문은 하지 않았지만 러시아와 일본과 한국과 모든 나라의 1박 2일 내지 2박 3일 시간을 할애한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아시아 태평양 협력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구도는 앞으로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 태평양의 협력을 구하는 그 기회로 트럼프는 아시아에 방문을 10하루간, 우리가 1910년 8월 29일 한일 병합 합병조약이 발효되는 날을 국치일이라 하고 있습니다. 그날을 기점으로 대한제국은 일본 제국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저는 현대사의 또 다른 국치일을 말하고 싶습니다. 2017년 10월 31일이 저는 또 다른 국치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날 우리는 중국에게 한반도에서 사드 배치 다시 언급하지 않는다. 재배치는 절대로 허락하지 않겠다. 그리고 미국이 주관하는 MD 미사일 방어 체제에는 한국이 참여하지 않겠다. 나아가서는 세 번째로 한국과 미국과 일본은 군사 동맹 수준의 군사 협력은 하지 않겠다는 걸 중국에 약속했습니다. 저는 이날을 국치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외교부 장관이 이루어낸 업적입니다. 한마디로 중국이라는 악어의 입속에 우리 목을 잡아 넣은 날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거창하게 얘기하느냐, 중국에 대해서 별로 개인적인 좋은 감정을 갖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느냐, 그게 아닙니다. 지금 국내에서는 잔치 분위기입니다. 이유가 마윈이 주관하는 2009년부터 시작된 광군제, 소위 말하는 독신자의 외로움을 풀어주기 위해서, 그날은 독신자가 쇼핑하는 날이라 했지만 실제로 독신자만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쇼핑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인구가, 사실 미국의 모든 아마존까지 합쳐서 모든 단일가의 소비로 미국의 모든 소비, 인터넷 쇼핑몰이 다 합친 것보다 더 큰 액수를 지금 마윈의 광군제가 팔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한국도 잔치 분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17개월 동안 묶여있던 한한령, 그리고 나아가서는 중국의 사드 보복 때문에 우리의 경제가 정말 침체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숫자에 약하니까, 그리고 구체적인 통계를 손에 가지지 않았으니까 정확도를 말할 수는 없지만, 언론에 나는 통계를 빌리면 13조 내지 20조 가까이를 우리가 지난 17개월 내지 18개월 중국의 사드 보복에 의해 손해를 봤다고 합니다. 그런 만큼 중소기업, 더 나아가서는 대기업까지도 가슴을 치고 지금 너무 답답한 심정에 단비를 맞은 거나 다름없습니다. 광군제에서 한국의 소위 말하는 수입 기준 총액으로 보면은 작년보다 5위로 밀려났다고 합니다. 호주나 독일은 밀려났지만 그러나 총액은 작년보다 더 많다고 합니다. 광군제의 신하라가 할 수 있는, 광군제의 세일이 시작되자마자 3분 만에 1조 6,870억 원의 물건이 팔렸다는 겁니다. 정말 기하급수적이고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한국도 이때까지 숨죽여 있던 특히 화장품이나 이런 물건들이 정신없이 팔렸습니다. 정말 환호를 지르고 반가워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리고 한국과 중국과의 경제 협력은 불가분의 관계니까 앞으로도 그 부분은 너무나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협력